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는 언제나 정답이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AI의 미래를 묻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이 문명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들어섰는가,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AI 이야기만 나오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AI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인간의 일자리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 그런데 이 질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문을 먼저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샘 올트만입니다. 샘 올트만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은 알고리즘도 데이터도 아니다, 전력이다. 이 문장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AI가 더 이상 컴퓨터 속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적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 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더 똑똑한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빠른 연산, 즉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AI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량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연산을 위해서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GPU를 돌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력은 있으면 쓰면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24시간 기가와트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도심 고밀도 전력 공급은 기술적 행정적 한계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경쟁의 본질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전력 문제를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소형 원자로, 전력 발전 설비, 송전전압 관련 기업들 말입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해법들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이 테마들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이미 많은 자금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기술들은 지금의 전력 부족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AI 시대가 요구하는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전기는 발전보다 전달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필연적으로 생기는 발열, 대규모 전력 이동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이 구조는 발전량을 아무리 늘려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AI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전력이나 조금 더 효율적인 송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 전달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몇 년간 사기다, 스캠이다, 논란 속에 묶여있던 한 테마가 다시 호출되기 시작합니다. 초전도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초전도체 테마는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눌렸고 기술 논쟁 속에서 시장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간 동안 기존 전력 기술들의 구조적 한계는 더 명확해졌고 AI는 그 한계를 정면으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초전도체는 앞서간 테마가 아니라 기존 기술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테마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의 필요성이 시장 앞에 먼저 도착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초전도체 연구와 실험, 그리고 주장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다 다르지? 누구는 성공했다 하고 누구는 실패라고 하고 서로 반박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혼란을 이해하려면 기술이 아니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역사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다중 발명의 법칙입니다. 1876년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시간 차이로 엘리샤 그레이는 거의 동일한 전화기 도면이 동시에 제출합니다. 진화론도 말레이 제도에서 연구하던 무명의 청년 월리스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그 편지에는 다윈이 20년간 공들인 내용과 똑같은 자연 선택설이 적혀 있었죠. 다윈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결국 두 사람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뉴턴은 1660년대에 미적분을 이미 완성했지만 혼자만 알고 사용했습니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1670년대에 독자적으로 이를 발견하고 논문으로 발표했죠. 이 우연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명은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분출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지금의 초전도체 논쟁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퀀텀에너지연구소, 권영환, 김현탁 등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각자의 연구가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당장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다중 발명의 법칙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등장하기 직전에는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접근하는 단계, 예전처럼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었던 시기, 보이지 않았던 것이 요즘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느끼고 있을 뿐이죠. 이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다중 발명에서 처음 등장한 기술들은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도 마르코니의 라디오도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문명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전도체를 둘러싼 혼란 역시 그 장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통찰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초전도체가 이미 완성되었는가를 따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초전도체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기술적 임계점에 도달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병목,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상온상합 초전도체 연구 소식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지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기술 발전은 또 하나의 임계점에 다다랐고 그 결과로 새로운 무언가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아직 정답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는 언제나 정답이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AI의 미래를 묻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이 문명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들어섰는가,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만이 지적한 AI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이 전력이라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왜 초전도 기술이 미래 산업에서 선택지가 아니라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상온상합 초전도체 연구 결과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다중 발명 법칙이라는 역사적 패턴 위에 놓여 있다는 점, 즉 인류의 기술 발전이 또 하나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이 이미 답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처럼 혼란이 커지고 주장이 엇갈리는 시기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기 직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초전도체 논쟁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싸움이라기보다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나타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혼란은 실패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문이 열리기 직전의 소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3분 경제 콘텐츠를 완성시켜주세요.